아주 특별한 인터뷰 오랜만이시네요. 이소영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제가 그 이소영 의원 국회 활동하는 거 보면은 AI 같다 이런 생각을 해요. 좋은 의미인가요? 나쁜 의미인가요? 당연히 좋은 의미죠. 그러니까 머리에 사고 체계가 확실하게 있다 보니 어디다가 딱 자리를 앉혀놔도 제일 똑똑하게 하는 사람 이런 느낌. 뭐 인간미가 없다 이런 의미는 아니죠? 참, 왜 이러세요? 아무튼 감사합니다. 뭔가 좋은 의미인 것 같습니다. 뭐 소형 GPT 이런 건데. 그 정도는 아닌데. 이게 이런 측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은 우리들한테 대장이잖아요. 우리가 뽑아 올린 사람이니까. 일꾼이죠. 일꾼일 수도 있고. 제 맨 앞에서 지금 일꾼이 대장 노릇하고 있는 건데, 그럼 어떤 임무를 딱 맡기잖아요. 근데 그 임무를 제일 훌륭하게 소화해내는 사람, 저는 그 앞에 맨 앞에 이소영이 있다고 생각해요. 너무 과찬이신데요. 근데 사실 22대 민주당 의원님들이 제가 진짜 뭐 우리 당이어서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한 분 한 분이 다 너무 일을 잘해요. 방금 김영환 의원님 나가셨는데 제 바로 앞방이시거든요. 그래요? 근데 아까 뭐 충북지사 뭐 나쁜 김영환, 좋은 김영환 얘기하셨는데 똑똑한 김영환과 안 똑똑한 김영환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김영환 의원님도 정말 똑똑하고 진짜 배울 게 많으시고 너무 일 잘하는 분들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그 중에 맨 앞에 이소영이 있다 이런 얘기잖아요.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밥 사겠습니다. 네. 자, 봐봐요. 김정호님, 이소영 똑똑하고 귀여워요, 사랑해요. 아이고 하셨고요. 감사합니다. 뭐 그런 분도 꽤 많습니다. 지금 떡소리 나는 이소영 멋져요 하시는 분도 있고 민주당 떡순이 일꾼이라는 인식 구시네요 하셨고요. 야 이렇게 한번 가볼게요. 자, 근데 왜 모셨냐면은 그 이슈가 한꺼번에 몰리는 시기가 있어. 네. 첫 번째 이게 있어. 난 민주당에서요 그 사람이 이런 게 있거든요. 정치인은 이미지라고 내가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이소영이 말하면 그게 맞는 말 같을 때가 있어. 정말요? AI급 국회의원의 현 상황 정밀 분석. 여러분 되게 부담스럽죠. 너무 부담스럽습니다. 자, 일단 가볍게 한번 가볼까요? 이쪽 화면 상단에 네. 이소영 후원의 농협 351-1123-4845-13 이소영 후원 후원도 좀 부탁드려요. 이게 지금 감사합니다. 다 채워지지 않는 상황이라 그러면 딱 계좌를 띄우잖아요. 다 채워지면 채팅창에 올라와요. 더 이상 입금이 안 된다고. 그러길 바랍니다. 자, 그다음에 이소영 TV 구독은 채팅창 상단에 링크가 바로 걸려 있기 때문에 가보시기 바라겠고요. 자, 제일 답답한 거 일단 AI한테 묻습니다. 윤석열 탄핵 심판 언제 나올까요? 결과는 어떨까요? 미치겠습니다, 진짜. 저는 지금 정말 본인이 AI세요. 내가 입력을 했어요. 근데 미치겠어요. AI가 미치겠는데 정말 제가 어제도 의원님들 몇 분하고 같이 모여서 얘기하면서 저는 오늘 기습 선고가 날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미리 꼭 통지를 해야지만 선고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형사 재판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당일날 오늘 선고하겠다라고 하고 선고하는 것도 그게 뭐 절차 위반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고 어제 이제 다른 사건 선고하고 하는 게 좀 페이크가 아닐까. 왜냐하면 미리 이제 선고일을 알면은 너무 많은 인파가 모여들고 그 과정에서 소요 사태가 일어날 수 있고 그러기 때문에 좀 기습 선고를 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라는 기대를 이제 몇 명이서 막 얘기를 했었는데 결국에 이제 오늘 선고가 안 됐고 제가 오기 직전에 국회의장실하고 사무처하고 이제 이런 데 몇 군데 전화해서 문의를 해보니까 지금 이제 이 시간까지도 국회에 아직 통보 온 게 없대요. 그러니까 소추위원이 법사위원장이잖아요. 근데 법사위원장 개인한테 전화가 오는 게 아니라 통보가 오면은 법사위 행정실이나 전문위원한테 연락이 온다고 합니다. 전자로 전달되는 거죠? 뭐 전자든 아니면 뭐 전화 통지든 그렇게 이제 법사위원장이라고 하는 직위 소추위원인 거기 때문에 개인한테 통보가 오는 게 아니라 법사위로 통보가 오는 건데 통보가 오면 이제 바로 의장실에도 보고가 되고 사무처에도 연락이 오고 이럴 거잖아요. 근데 아직 이제 그게 온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온갖 밭글이 돌고 있는데 법사위원장한테 선고기일이 통지됐다더라. 뭐 21일이 유력하다더라. 이런 밭은 일단 사실이 아닌 걸로 지금 보이고요. 그러면 이게 워낙 어마어마한 사안이기 때문에 주말 휴일 선고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가능성 없어요?
휴일 선고가 일단 사례가 없을 것 같고. 사례를 만들면 되고 내란이 사례가 있나요, 뭐? 휴일 선고는 조금 아무튼 별로 그렇게 가능성은 높지 않은 느낌이고 현재로서는 저도 뭐 피가 마르고 막 죽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 주 초에 통보가 오고 월요일은 아닌 다른 주중 요일에 선고될 가능성이 높은 게 아닌가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을 것 화요일, 같아요. 수요일도 가능하다. 월요일은 가능은 하죠. 아닌 것 같다. 왜냐하면 아직 이제 금요일까지 통보가 안 왔으니까 월요일에 통보가 오면은 뭐 화요일이든 수요일이든 또는 뭐 하루 이틀 늦어질 가능성도 뭐 없진 않겠죠. 왜냐하면 제가 이거 빨리 선고가 날 거다. 이거 길어질 일이 전혀 아니고 간단한 거고 그래서 뭐 며칠에도 날 수 있고 이런 얘기를 지금 몇 번 했는데 계속 선고기일이 틀려가지고 제가 자신 있게 얘기를 못 하겠어요. 이제 더 AI가 이상. 틀리는 경우가 있죠. 자주 틀리더라고요. 아니 그 법조계 인맥도 되게 넓으신 편이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아니 뭐 저도 뭐 헌재에서 일하다가 나온 동기도 있고 지금 헌재에 일하고 있는 뭐 법조계 지인도 있고 그렇죠. 근데 이 정도 사안이면요 아는 사람이라고 해서 누가 얘기해주고 그러지 않거든요. 그래서 정보로 알 수 있는 거는 없는 거고 그냥 이제 그렇습니다. 정보의 문제가 아니라 그래도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추론은 가능한 거잖아요. 아 결과에 대해서요? 아 제가 선고기일은 자신이 없고요. 이제 자신감을 잃었고 결과에 대해서는 제가 장담하고 제가 나중에 책임질 수도 있는데 네. 결과는 확실합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진짜 저는 걱정하실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지금 제 옆에 있는 거 맞습니까? 당연하죠. 네, 당연합니다. 이유는요. 구구절절 설명이 필요 없을 정도로 그냥 법률가가 봤을 때는 너무나 명백한 탄핵 사유예요. 이거는 너무 명백해서 어떤 정치 성향이 뭐 보수냐 진보냐에 좌우되지 않을 정도로 너무 명백하고요. 저는 사실 어제 몇 개의 탄핵 사건 선고가 있었잖아요. 저는 그게 의미가 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방송을 했던 거랑 같은 맥락일지도 모르겠는데 빌더? 제가 어제 그 선고 나고 나서 저보다 훨씬 법조 경력이 높은 현직에 계신 분들이나 어쨌든 좀 경륜이 있는 분들한테 전화를 돌려봤거든요. 저도 이제 좀 걱정도 되고 막 속이 타들어가니까. 근데 정말로 대체로 어떤 의견을 많이 얘기하셨냐면은 그러니까 그건 제 느낌하고도 비슷했는데 원래 그 연륜 있는 법조인들이 아니 그냥 판사들은 다 비슷한데 균형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균형? 네. 균형. 밸런스? 네. 어느 한쪽으로 확 치우치는 거에 대해서 되게 부담을 느껴요. 근데 윤석열 탄핵 사건은요. 그냥 거기에다 누굴 갖다 놔도 진짜 이상한 사람, 제정신이 아닌 사람이 아니면은 이건 이제 인용 결정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기각은 결정문 자체를 쓸 수가 없어요. 정말로. 제가 그냥 어디 편향돼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저 나름대로 되게 민주당 의원 중에 좀 이렇게 뭐라 그러나 좀 객관적이라고 사람들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저 같은 사람이 볼 때도 이거는 그냥 진영의 문제가 아니라 너무 명백한 이제 탄핵 인용 결론이 그냥 애초부터 정해져 있을 수밖에 없는 사건인데 근데 그렇게 하려고 하면은 약간의 좀 균형을 맞추려고 하는 노력을 할 수밖에 없었을 것 같다. 헌재 재판관들 입장에서는. 그래서 어쨌든 어제 이제 선고가 난 뭐 감사원장이라거나 뭐 중앙지검장이라거나 검사들의 탄핵 사건은 저쪽에서 굉장히 기각해 주길 원하는 사건이잖아요. 그리고 윤석열 탄핵 사건은 우리 쪽에서 되게 인용을 원하는 사건이고. 그래서 이쪽의 니즈를 반영해서 이걸 이제 깔끔하게 좀 기각을 해주고 다음 주에는 이거를 이제 깔끔하게 8대 0으로 인용을 하고 이렇게 하는 어떤 전체적인 좀 생각 아닌가라고 많은 분들이 비슷하게 느끼고 계셨고 저도 사실 어제 딱 결과 보고 그런 감을 느꼈었거든요. 아 이게 균형을 맞추려고 하는 거구나. 원래 법률가들은 균형을 좋아하니까 딱 그렇게 느껴가지고 저는 결론에 대해서는 막 초조해 하시는 분들 많아서 제가 한 분 한 분 막 다 일일이 걱정하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하느라고 저도 막 되게 어려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네. 그러니까 제가 한 말이기도 해요. 헌법재판관이 윤석열 본인이라도 이건 기각할 수가 없다.
네, 맞습니다. 네. 네. 그 기각하려면 기각하는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아까 말씀하신 게 금액내기잖아요. 도저히 이거 쓸 수가 없다. 네, 도저히. 판결문에다가. 네. 그러니까 여러분이 있잖아요. 뭐 지금까지 예를 들어서 뭐 4대 4라는 등 5대 3이라는 등 뭐 여러 가지 썰이 돌지만 제가 추론해 보건데 지금에 와서 헌법재판도 상황은 모르지만 합리적으로 추론해 보면 8명이 출발할 때 난 전부 다 파면이라고 시작하고 출발했다고 생각해요. 그럼요. 네. 네. 누가 됐든 간에. 네. 정상적인 사람이면은 아마 다 똑같이 판단을 했을 거고요. 그래서 제가 혹시 비정상적인 사람이 있는지 궁금한 거예요. 정상적인 사람이 아닐 수 있으니까. 근데 우리가 뭐 보수 성향의 재판관이다, 뭐 또는 윤석열이 임명한 재판관이다 이렇게 얘기해서 뭐 주심에서 빠져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던 정영식 재판관을 포함해서 모든 재판관에 대한 평가가 그래도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판단하는 분들이라고 이제 아는 경험해 본 분들은 그렇게 평가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걱정하실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다만 선고기일이 이제 계속 늦어지면서 우리가 이제 이 0.00001%라도 있을 이 가능성에 대한 초조함이 저도 이제 그 초조함을 버리지는 못하기 때문에 공감하는데 막 잠을 못 주무시고 식사를 못 하신다고 하니까 다들 뭐 너무 마음이 안타깝고 제가 뭐 어떻게 책임져야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책임질 테니까 밥을 사주셔야 돼. 뭐 제 말대로 안 되면 뭐 제가 뭐 어떻게든 뭐 뭘 내려놓든 뭘 하든 아무튼 109만 명한테 밥 사줄 수 있어요? 그게 선거법상 허용될지는 모르겠고 제 계좌가 허용할지는 제가 모르겠는데 얻어볼게요. 어쨌든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거예요. 일상으로 돌아가고 싶은 거예요. 네. 그 네. 마지막 완성이잖아요. 윤석열 파면이. 네. 근데 여러분 걱정을 좀 하시는 게 저는 이렇게 봅니다.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헌재가 훨씬 더 신중해지려고 노력하는 과정이다. 네. 그게 가장 합리적인 추론이 아닐까 싶어요. 그러니까 결론은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에 아. 결론에 대해서 더 신중할 건 없는 건데 신중해 보이려고 하는 과정이다. 그런 것도 있을 거고. 네. 꼬투리 잡히기 싫어서라도 문구를 고치고 하는 과정일 수도 있잖아요. 그런 거죠. 그리고 이거에 대한 반발을 고려하면은 우리가 더 신중하게 더 오랫동안 평의하고 심의했어요라고 얘기하는 네. 게 나중에 이제 그 반대하는 사람들을 설득하기에 더 도움이 되기 네.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제 빌드업하는 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진짜로 제가 광화문에서 거의 이제 매일 막 시민들도 만나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막 저한테 다가오셔서 하소연을 진짜 하시는 거예요.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힘드시구나. 너무 한계에 다다랬고 막 온몸이 누구한테 맞은 것처럼 아프다고 그래서 제발 좀 이거 빨리 끝내달라고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정말 며칠만 좀 기다리면 그러니까. 끝날 겁니다. 네. 어저께 최재하고 검사 셋 기각됐을 때 저랑 똑같은 생각하신 거예요. 네. 윤석열 파면이 확실히 되겠구나. 대부분 그렇게 느꼈을 거라고 네, 네. 보고. 근데 이 시점에 잠깐 짧게 하나만 여쭤볼게요. 심우정 탄핵 가자는 얘기가 있고 아직 좀 신중해야 돼. 파면에 집중하자. 요거 있는데 본인 생각 어떠신지요? 저는 타이밍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윤석열 파면에 온 힘을 집중해서 빨리 선고가 나게 이제 해야 되니까 어쨌든 이 선고를 미룰 만한 어떤 새로운 이벤트라거나 막 어떤 복잡한 메시지라거나 이제 뭐 이런 것들을 섞는 것보다는 일단은 빨리 파면을 하고 그 이후에 이제 필요한 지금 뭐 혼내줘야 되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런 것들을 차곡차곡 해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단일 전선으로 이슈 틀어뜨리지 말고 일단 윤석열 탄핵할 때까지는 일단 참자 이런 거죠. 저는 집중했으면 좋겠어요. 며칠 안 남았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런데 방송하는 시점 어제였죠. 국회 본회의에서 상법 개정안이 184인의 찬성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여기서 대표 토론자로 찬성 토론자로 이소영 의원이 딱 그래 저거 보고 내가 느낀 게 그거라니까요. 지금 저 토론에서 이소영 의원이 나와서 이야기하니까 설득되는 거 있잖아요. 저쪽에서는 저 찬성 반대 토론으로 저 기업 CEO 출신이 나왔었죠. 나왔는데 저는 사실 네, 처음 보긴 했습니다. 그래요? 네. 국회의원이 처음 알았어요. 그런 경우 있을 수 있잖아요. 네, 300명이나 되니까 모르는 분들도 많아가지고. 정부 여당이 이제 와서 말을 바꾸고 상법 개정에 반대하는 이유는 오로지 재벌 총수들과 그 대리인인 대기업 사장단의 민원 때문입니다 했어요. 사실 원래는 국민의힘이 주장했던 거 아니에요?
맞아요. 어. 작년에 윤석열이 그 증권시장 개장식 가서 이 이사회가 소액주주의 이익을 보호하도록 하는 상법 개정 추진하겠습니다. 막 이렇게 발표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이후에 뭐 이게 어디 뭐 문서에도 반영되고 정부 정책에도 반영되고 이복현 금감원장도 뭐 얘기하고 이렇게 쭉 진행이 돼 왔는데 작년 5월인가 6월인가에 정경련의 후신이라고 하는 한국경제인협회라고 있습니다. 한경협이라고 이제 예. 부르는데요. 얼마 전에 이재용 대표가 만났죠, 이분들. 네네. 근데 이제 경영자 단체예요. 근데 이분들이 이게 갑자기 대통령이 얘기하고 나니까 이게 막 급속도로 추진될 것 같네. 그럼 막아야지 이렇게 해서 굉장히 강하게 성명서를 내면서 반대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때부터 갑자기 정부 여당의 입장이 확 바뀌었어요. 반대로. 지금 저기 아마 아까 그 찬반표 있잖아요. 이거 한번 보여줘봐요. 네. 여기 보면 이소영은 앞자리 같아요, 내 느낌에. 이거 표결했을 때 지금 본인 거 찍은 거 아니에요, 저거? 맞아요. 네. 본인 모니터 찍으신 것 같은데 여기 맞아요. 보면은 민주당에서도 기권하신 분이 계시고요. 근데 그게 진성준 의원님이 기권으로 노란색으로 표시돼 계신데 그게 기계 조작 오류래요. 그래요? 가끔 근데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정정 신청을 할 수 있는데 기계가 오류가 났을 때 그렇구나. 정정 신청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네. 저거는 오해를 좀 아니 받으셨더라고요. 나는 이렇게 생각해요. 생각에 따라서는 이거 말고 저 금투세 폐지 문제도 생각이 다를 수 있으면 난 존중해준다고 생각하는데 네네네. 여기 이제 워낙에 좀 엄중한 시기다 보니까 어떻게 뭐 이거 당론이었나요? 당론이었죠. 네. 당론이었구나. 자 이렇게 해서 결국에는 통과가 됐어요. 네. 지금 찬성 183. 184면 정정을 했다 그러면 185 정도 나올 것 같고 네. 그 진보 정당에서는요 이게 마음에 너무 약하다라고 해서 반대할 수도 있거든요. 그럴 수 있죠. 약하다 해서 네. 어쨌건 간에 이 법이 무슨 법이길래 이렇게 지금 일단 본회의 통과했고요. 최상목이 지금 거부권 행사 안 하면 통과되는 법이긴 합니다만 네. 일단 무슨 법이에요 이게? 자, 쉽게 설명해 주세요. AI가 쉽게요. 상법 개정안 왜 네. 본회의를 통과했나? 우리가 정치적 의미의 민주주의는 어쨌든 쟁취를 했는데 경제적 의미의 자본시장에서의 민주주의는 아직 우리가 쟁취를 못했거든요. 그거를 쟁취하는 법입니다. 그게 무슨 의미냐면은 우리 주식시장에 상장된 기업은 수십만 수백만 명이 주식을 나눠서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국민들이 사실은 그 가지고 있는 주식만큼 그 회사의 주인인 거잖아요. 근데 지분을 뭐 10%, 15%이 정도 가지고 있는 소수의 지배주주들이 그냥 회사 돈을 내 돈처럼 쓰기도 하고 그냥 자기 개인 회사인 것처럼 내 맘대로 하고 주주들이 주주 환원 그러니까 배당을 해달라거나 회사를 잘 경영해달라고 해도 이거 내 회사니까 시끄러. 이제 이렇게 하는 권위주의적인 경영 행태가 아직까지 계속되고 있고 실제 되게 최근에 문제된 사건들이 많았는데 예를 들면 이제 LG 화학 사건이 되게 유명한 사건이에요. 그게 뭐냐면 이제 사실 월급 받아서 그 한 푼 한 푼 모아가지고 주식 투자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왜냐하면은 우리나라가 어떻게 보면 아직까지 국가가 노후 소득을 충분히 보장해주지도 않고 또 부동산 가격도 굉장히 높기 때문에 개개인들한테 내가 월급 모아서 재테크라도 어떻게 잘해가지고 내 재산을 좀 불려야지만 어떻게 보면 안정적인 주거도 마련하고 노후도 잘 대비할 수 있는 그런 여건에 놓여 있는 거잖아요. 우리 국민들이. 그래서 진짜 아껴서 이거를 이제 주식 투자도 하고 하는 건데 열심히 공부해서 퇴근하고 짬짬이 시간에 열심히 공부를 해서 이 LG화학이라는 회사가 배터리 사업부가 굉장히 좋구나. 그렇죠. 그래서 이 배터리가 잘 될 것 같다 판단을 해서 거기에 이제 내 진짜 귀한 돈을 넣은 거예요. 근데 경영자들이 그냥 어떻게 보면은 지배주주의 이익이나 누군가의 특정인의 이익을 위해서 또는 일반 주주들 그런 소액 주주들의 어떤 입장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갑자기 그 LG화학이라고 하는 회사에 배터리 사업부를 갑자기 따로 떼가지고 별도로 상장을 시켜버려요.
그러면 LG 법인 분리해서 올라가는 네. 거죠. 네, 물적 분할이라고 하거든요, 그거를. 알짜는 썩 빠지는 거지 지금. 네. 근데 LG화학 주주들은 그 배터리 사업부가 앞으로 잘 될 거를 보고 그 배터리 매출을 기대하고 그 회사에 투자한 사람들인데 갑자기 닥쳤던 개신세가 되는 거예요. 내가 산 소가, 내가 키우고 있던 소가 송아지를 낳았는데 갑자기 그 송아지가 다른 사람 거가 돼버린 거예요. 그렇네. 그러면은 이게 사기당한 거 같은 느낌이 들 거 아니에요. 네. 뭔가 누가 훔쳐간 것 같은 느낌이 들 거잖아요. 그래서 그 이후에 LG화학 주가가 엄청나게 폭락하고 아직까지도 회복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근데 그 주주들의 피해는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아요. 근데 이런 일들은 정말로 비일비재합니다. 예. 예를 들면 그 뭐 10% 20% 가지고 있는 경영자들 뭐 또는 총수, 지배주주, 회장님 이런 분들이 상속을 해야 될 때가 되면은 상속 증여세 낮추려고 이런저런 기술을 써서 주가를 막 밑으로 내립니다. 악재를 발표하거나 그러네. 또는 뭐 작년 재작년보다 배당을 뭐 절반이나 뭐 4분의 1로 줄인다거나 그러면 주가가 떨어질 거 아니에요? 총액을 줄이려고. 그러면 자기 상속세가 줄어들잖아요. 음. 그래서 자기 세금 아끼려고 전체 주주들의 이해관계에 있는 것들을 굉장히 악화시키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선 합법적으로 이루어져 왔거든요. 야, 이 나쁜 놈들이네.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이런 개미 투자자들, 소액 투자자들이 굉장히 분노를 많이 했었는데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 우리 코리아 디스카운트라고 하는 주식시장의 엄청난 저평가 이게 이제 사실 이게 원인인 겁니다. 이런 기업 문화나 시장의 환경이 이거를 이제 바로잡자는 거예요. 그래서 기존에는 주식회사에서의 의사결정을 하는 이사들, 그러니까 뭐 사장, 뭐 이사, 뭐 이런 이제 의사결정권자들이 회사에 대해서만, 회사는 그냥 껍데기인데 예. 회사에 대해서만 충실하게 일할 의무를 졌었거든요. 근데 회사라는 거는 정말 그 껍데기일 뿐이어서 회사의 재무제표에 어떤 자본이 줄어들거나 자본의 변동이 생기지 않으면 그냥 어떤 일이든지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배임 같은 게 적용이 안 되는 거군요. 주주한테는 손해가 발생했지만 회사한테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하면은 그런 일은 이제 허용이 되는. 그래서 이제 이거를 개정해가지고 주식회사의 이사들이 회사뿐만 아니라 전체 주주에 대해서도 충실할 의무를 진다라고 하는 주주 충실 의무를 도입한 거예요. 일단 상징적이긴 하지만 의미가 있는 거죠. 상법은 상사계에 시장에 참여하는 사람들한테는 헌법과 같은 의미를 지니는 기본법이거든요. 하위 법령들이 만들어질 때 이거를 지켜야 되는 거네. 그렇죠. 이게 기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경영자들이 주주들을 막 무시하고 주주들의 이익을 침해하고 이렇게 하지 못하고 주주 이익 보호하고 주주를 존중해야 되는 그런 이제 행동 지침이 생긴 거죠. 그리고 어제 하는 보니까 전자주총을 의무화했다 이것도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현장 주총을 주로 이제 현장 주총만 여는데 주식 투자자들이 여러 개의 회사에 동시에 주식을 갖고 있는 경우도 있고요. 그렇네. 그러면 동시에 참여할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삼성전자만 하더라도 몇 년 전 이렇게 그 계산한 걸 보면은 주식을 갖고 있는 분들이 뭐 몇십만 명, 몇백만 명 이렇게 되는데 한 공간에 모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소액 주주들은 그 주주의 의결권을 어떤 행사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렇죠.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소액 주주들이 의결권 행사하기가 어려운 거를 활용해서 또 이 지배주주들은 자기들 마음대로 회사를 운영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일정 규모 이상의 그러니까 자산 총액 뭐 2조 원 이상 정도 되는 회사들은 현장 주총과 전자 주총을 병행해서 개최하도록 하는 내용이고, 근데 이거를 각각의 회사마다 무슨 뭐 몇십억씩 들여서 이 시스템을 구축해야 되는 건 아니고요. 한국예탁결제원이라고 하는 기관에서 그런 전자 주총 플랫폼을 만들고 이제 기업들은 그냥 사용료만 내고 빌려 써라. 네, 그걸 이용할 수 있게끔 하는 시스템도 같이 구축 중입니다. 야,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의원님 개인적으로 봤을 때 이건 어떤 변화예요? 어떤 그 어느 정도 바뀐 거다라고 보면 만약에 거부권 행사하지 않고 그대로 법으로 만들어진다면 네, 어느 정도 변화인 거예요? 저 그냥 좀 과장해서
주관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저는 22대 국회의 지금까지 입법 성과 중에 가장 의미 있는 입법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수십 년간 우리 주식시장, 자본시장이 정말로 불투명하고 불공정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웃나라 일본은 막 5년 만에 니케이 지수가 2배로 오르면서 밸류업을 하는데 우리나라는 18년째 지금 2000대에 갇혀 있어요. 전혀 성장이 없는 주식시장인 그렇네요. 거예요. 그러니까 투자한 사람도 돈을 못 버니까 다 미국 증시로 나가고요. 그러니까 증시가 성장을 못하고 그 말인즉슨 우리나라 기업들의 주가도 올라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SK 하이닉스 같은 회사가 진짜 요새 실적도 좋고 미국에 있는 마이크론이라고 하는 회사보다 뭐 점유율도 좋고 뭐 너무 잘 나가거든요. 근데 시가총액은 거기보다 훨씬 작아요. 그러면 기업이 자금을 조달하거나 성장하려고 할 때 그만큼 불리하다는 거거든요. 그렇네요. 예. 경쟁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나라 증시가 이렇게 저평가돼 있고 코리아 디스카운트에 갇혀 있는 게 우리 경제에도 부정적이고 우리 기업에도 부정적인 거죠. 그런데 이번에 통과된 상법 개정안은 진짜 근본적인 문제점. 우리나라 한국 주식시장이 신뢰받지 못하고 투자자들이 다 떠나는 이 근본적인 이유를 없애는 거기 때문에 이거를 치유하는 거기 때문에 정말 앞으로 근본적인 변화가 생길 거고 코스피가 굉장히 성장할 수 있는 그런 토대가 될 거다. 그렇네요. 그럼 네. 우리나라 경제와 기업이 다 잘 될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이런 측면에서는 지금 이소영 의원이 맨 앞에서 요거랑 비슷한 이슈가 금투세였잖아요. 연결되어 있죠. 네. 근데 그 금투세 폐지하자는 쪽에 가장 맨 앞에 서였던 것 같고 내 기억에 네. 아까 그 진성준 의원은 금투세 유지해야 된다고 하는 쪽이 제일 가깝게 있었던 것 같은데 실제로 민주당은 지금 금투세 폐지하자까지는 갔잖아요. 폐지했습니다. 작년에.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하면 자연스럽게 폐지되는 일몰되는 거였어요? 아니요. 그러니까 그게 그 원래 2025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던 법이었거든요. 2020년에 통과는 됐는데 원래 이제 통과될 때 유예 기간이 있었고 중간에 한 번 더 유예하면서 2025년 1월에 시행될 예정이었는데 그 시행을 앞두고 시행할 거냐 아니면 몇 년 더 미룰 거냐 아니면 폐지할 거냐 세 가지를 놓고 이제 토론을 많이 하다가 작년 말에 폐지로 결정을 하고 폐지를 했습니다. 당론까지는 제가 봤는데 폐지했다는 건 내가 들어본 적이 별로 없어가지고. 11월인가에 폐지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게 보면 이런 거예요. 12월에 통과했구나. 금투세 폐지를 주장했던 이유는 네. 사실 지금 이게 금투세가 문제가 아니다. 더 큰 걸 봐야 된다. 네. 실제로 보면 이게 상법 개정안을 보면 말도 안 되게 그 뭐 기업의 이사들이 자기들 이익만을 추구하는 네. 그래서 일반적인 주주들한테는 안 돌아가는 것. 네. 그 어떻게 보면 맥락은 되게 비슷해 보이거든요. 이게 저랑 진성준 의장님이랑 생각이 동일한 부분은 뭐냐면은 금투세는 언젠가는 해야 될 일이에요. 아니 주식 거래해서 돈 벌었는데 세금 내는 건 어떻게 보면 정상적이고 당연한 거고요. 네. 미국이든 어디든 선진국 주식시장에서도 주식 양도세는 다 있습니다. 우리나라만 예를 들면 거의 없는 거죠. 없는 나라가 많지 않아요. 그런데 의견 차이는 뭐였냐면은 아니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진짜 너무 안 좋은 상황인데 다 국장 탈출한다고 하면서 국내 주식 팔고 다 미국으로 떠나고 있는 상황이고 코인 시장으로 떠나고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보면은 국내 주식시장의 유일한 메리트인 이 세금 없는 거 이것까지 없애버리고 나면은 주식시장이 더 망가지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걱정을 저는 했던 거고 진성준 의장님 같은 경우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벌써 2020년부터 계속 미뤄온 거니까 주식시장의 과세 체계를 정상화하는 측면에서 계획대로 하자는 게 이제 진성준 의장님 포함해서 시행하자는 입장이었는데 저는 어떻게 보면은 다른 입장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그냥 현재의 주식시장을 좀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느냐, 더 위험하게 보느냐, 덜 위험하게 보느냐 이제 이런 상황 진단의 차이였다고 생각을 하고 제 주장의 골자도 지금은 진짜 최악의 상황인데 18년째 박스에서도 못 벗어나고 있고 뭐 국내 시장에서의 자금 유출이 너무 급속도로 진행되는 상황이니까
이럴 때의 악재를 던지지 말자라고 하는 이제 입장 플러스 이 계속해서 하락하고 코리아 디스카운트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이런 상황을 좀 타개할 수 있는 무언가 어떤 기초적인 모멘텀? 작업은 해놓고 기초 작업은 좀 해놓고 기초 체력은 좀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세금을 도입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제 통과된 상법 개정 같은 거 그리고 그거 말고도 우리나라의 특징이 배당을 안 한다는 거거든요. 배당을 안 하니까 주주들이 안 들어와요. 아니 미국 회사에 배당 많이 하는 회사에 투자하면은 꼬박꼬박 따박따박 배당을 해주는데 주가도 오를 뿐더러 네. 이익을 번 거를 그만큼 나눠주는 건데 네. 우리나라 그게 없다고요? 하긴 하잖아요. 하긴 하는데 되게 쬐끔해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뭐 어떤 재원 이익은 되게 많이 나도 그거를 쌓아놓고 배당을 잘 안 합니다. 사내 유보금으로 돌리고 안 나눠준다. 이익을 봤는데 내 네. 주식으로 돈 번 놈들이. 그리고 이제 그런 배당으로 이제 그런 지배주주들이 배당으로 돈을 가져가려고 생각하기보다는 뭐 아들 이름으로 회사 하나 세워놓고 거기에다 일감 몰아주기를 한다거나 거기에서 뭐 수수료를 떼는 거래를 만든다거나 이제 이런 식으로 주머니에 돈을 많이 챙겨 넣었고 이걸 다른 주주들하고 공평하게 나눠 가져야지 이런 이제 배당은 잘 하지 않았는데 그런 것들을 좀 많이 하게끔 하는 유인 정책이라거나 이런 것들을 차곡차곡 좀 해서 웬만큼 그래도 한 유럽 시장 또는 일본 시장 정도라도 비슷하게 갈 수 있는 정도의 상황을 만들어 놓고 세금이든 뭐든 좀 부담이 되는 조금은 하락 요인이 될 수 있는 제도를 시행하는 게 맞지 않겠냐라고 하는 의견이었던 거죠. 전 제가 봤을 때는 이소영 의원은요. 예를 들면 아마 뭐 말씀 안 하셔도 민주당 내에서 전통적 민주당 가치를 지키려고 하는 분들과 가끔씩은 갈등 관계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다른 식으로 표현해 보면 온전한 집권 세력이 될 때는 이 정도 유연성은 있어야 된다는 게 아마 본인 생각이실 것 같고 야 부자들한테 세금 안 걷는 게 이게 우리의 가치냐 하는 분도 있을 것 같고 저는 그 목소리를 잘 조율해 나가는 게 민주당이 지금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싶긴 합니다. 네, 그러니까 저는 세상이 너무 복잡해져서 옛날처럼 단순하게 이렇게 선악 이분법으로 보기 어려운 지점들이 되게 많이 생겼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게 세금을 내는 게 부자냐 아니냐 이것도 뭐 중요할 수 있는 건데요. 왜냐하면 어쨌든 돈을 많이 번 사람한테 세금을 걷는 거는 정의의 측면에서는 바람직한 방향이니까. 근데 세금 정책이라고 하는 게 누구한테 언제 어떨 때 얼만큼 세금을 걷느냐 하는 게 결국에는 많은 의사결정의 변화를 일으키는 거잖아요. 반응을 하게 되니까 사람은 조세제도에 반응하게 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조세 정책을 할 때는 국민들이 이제 가지고 있는 부나 어떤 경제적 의사결정을 어느 쪽으로 유도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게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부자한테 돈을 걷느냐 마느냐보다. 근데 예를 들면 우리나라는 부동산에 너무 많은 부가 집중되어 있는 나라이고 이거를 주식시장으로 조금 옮겨올 수 있게끔 해야지 사회적인 그렇군요. 가치와 부가 늘어나는 상황인데 그렇다고 하면은 조세제도를 설계할 때는 부동산에 대한 조세는 조금 높이는 방향으로 고려하고 주식이나 금융자산에 대한 조세는 조금 낮추는 방향으로 설계를 해야 단차가 생기면서 돈이 이동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측면에서 이제 얘기를 한 것입니다. 네. 저 보니까 문득 예전에 그 금투세 토론회 보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아, 그런가요? 여기까지 하시죠. 네, 여러분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어쨌건 상법 개정안이 통과됐는데 아마 최상목은 아니 저 여기 지금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이거 거부권 행사하면 안 돼. 지금이라도 걸 거야 하면서 지금 찬성 입장이고. 아, 그래서 진짜 양심은 있네 생각했어요, 제가. 왜냐하면 이복현 금감원장이 지금까지 진짜 여러 번 이거 해야 된다고 주장을 하다가 갑자기 작년 하반기부터 말을 바꾸는 거예요. 아, 상법은 뭐 부작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자본시장법 개정을 해야 된다면서 갑자기 아무 논리적인 설명도 없이 말을 바꿔서 제가 뭐 이런 사람이 다 있어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도 양심은 있는지 이번에 상법 통과하고 나니까 거부권을 행사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목소리를 냈더라고요. 그래서 그래도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최상목 대행이 제발 이 얘기를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자 이제
짧게 하나만 더 얹어보고 갈게요. 이소영 의원이 나올 수밖에 없는 세 번째 이슈가 이겁니다. 양평 고속도로. 네. 이게 지금 자체 감사 결과를 공개를 했는데 네. 지금 그게 아마 윤석열이 당선되자마자 대통령실에서 국토부를 시켜서 종점 변경하는 것을 논의한 희대의 어떻게 좀 게이트급 사건이라고 생각하는데 덮었어요 계속. 근데 자체 감사 결과가 나왔고요. 여러분 그 언론의 헤드라인 먼저 한번 보여드릴게요. 김건희 의혹 킬러 이소영 삭제 문서 플러스 윤 부부 탄핵이 답이다. 여기 지금 헤드라인이고요. 그 다음에 저 노컷뉴스 김건희 의혹 양평 고속도로 영역 총체적 부실 감사에서 확인. 이것도 이소영 의원 발로 지금 나왔는데 지금 상황이 어떤 거예요? 그러니까 국토부가 자체 감사 결과를 공개했는데 뭐가 문제라는 거예요? 세 가지로 말씀드릴게요. 네. 첫 번째는 이 자체 감사 결과가 1년 6개월 만에 발표된 거예요. 제가 원희룡 장관하고 막 싸웠던 게 불과 얼마 전인 것 같으시죠? 2년 전이거든요. 그러네요. 오. 재작년이에요, 재작년. 재작년 국감 때 이게 이제 피 튀기게 막 붙었던 거거든요. 근데 재작년 국감에서 그 민주당 의원들이 여러 가지를 발견을 했어요.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은 원희룡이 모든 자료를 투명하게 다 공개하겠습니다. 자신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국토부 홈페이지에다가 관련 자료를 쫙 공개를 했거든요. 근데 어떤 자료는 의도적으로 몇 개의 페이지만 삭제가 돼서 올라온 거예요. 예전에 국회가 받았던 자료에는 예컨대 30페이지짜리 문서였는데 원희룡 장관이 공개한 홈페이지 자료에는 26페이지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야, 내 페이지 어디 갔어? 그 내 페이지 확인해봤더니 거기 종점 변경 관련된 언급이 있는 거예요. 그걸 의도적으로 삭제한 거예요. 네. 그거를 민주당 박상혁 의원이 밝혀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아니 용역비라고 하는 게 한 18억 원 정도 되는 되게 큰 금액이었는데 아니 뭐 정해진 일이 다 끝났는지를 확인하고 원래 잔금을 주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걸 확인도 안 하고 거의 선불로 다 지급을 한 거예요. 사례가 거의 없는. 그런 일이 없죠. 거의 아마 최초의 사례일 거예요. 그거를 또 민주당 의원이 발견해서 아마 그건 한준호 의원이 발견해서 지적을 했단 말이에요. 2년 전에. 근데 그래서 너네 지금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개떡처럼 일한 거 뭐 맞냐? 이렇게 하면서 자체 감사를 해라 했어요. 근데 1년 6개월이 걸려서 결과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오래 걸린 것도 웃기죠. 아직까지는 근데 윤석열 정권의 국토부잖아요. 그렇긴 하죠. 네. 그러니까 이것마저도 약간 다 믿긴 좀 어렵다. 아니 믿기 어려운데 또 손절의 약간 그런 시그널인 것 같기도 하고. 아 그래요? 근데 어쨌든 1년 6개월 동안 강간무소식이다가 그 재작년에 지적한 거에 대한 감사 결과가 이번에 나온 거고요. 두 번째는 그래서 결과라고 해서 1년 6개월 동안 우리가 감사 열심히 했더니 이게 나왔습니다라고 지적한 게 아까 박상혁 의원이 2년 전에 지적한 4페이지 임의 삭제 그리고 한준호 의원이 2년 전에 지적한 용역비 성급한 지급 이 두 가지예요. 이 두 가지를 발견했다. 뭐야 이게? 2년 전에 얘기한 거를 이제 와서 그냥 원점으로 돌아간 것밖에 없네. 그냥 1년 6개월 동안 버티다가 인정한 거죠. 자기들 그러면 잘못했다고. 국토부 쪽에서 네. 지금 원희룡이 장관도 아니니까 네. 정권이 이제 끝나가는 걸 알고 그나마 책임을 면피하기 위해서 꼭 굳이 이 시점 아니어도 되는데 그걸 했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아 저는 어떤 느낌을 받았냐면 이게 정부가 바뀌고 나서 감사 결과를 발표하게 되면 이 잡듯이 뒤져서 감사 결과를 발표하게 될 가능성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거 발표하고 턴 거 같은 느낌이 사실 먼저 좀 매를 있어요. 맞는다? 네. 아니 근데 그 삭제된 자료가 있었다 뭐 그런 결과인 거잖아요 지금. 근데 이거 한번 보여주세요. 아까 그 마지막 올라온 표 빨갛게 줄 쳐져 있는 거. 아 네. 저거 설명 좀 해주세요. 저게 박상혁 의원이 이제 찾아낸 삭제 페이지예요. 원래 문서에는 있었는데 국토부가 홈페이지에 공개하면서는 저 페이지를 싹 삭제한 거예요. 근데 저기에 오른쪽에 보면은 뭐라고 적혀 있냐면은 종점부 위치 변경 검토 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저게 용역을 착수하기도 전에 만들어져서 제출됐던 문서예요. 용역을 해서
상황을 알아본 뒤에 만들어야 되는데 네. 이미 결과를 정해놓고 했다는 거잖아요. 네, 저 용역의 착수 보고에는 5월이었거든요. 음. 근데 4월에 저거를 용역 뭐 계획서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아직 시작은 안 했지만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할 거야라고 계획서를 제출한 문서거든요. 근데 저기에 이미 종점부 위치 변경 검토라고 적어놨던 거고요. 야. 그리고 저거가 만들어진 4월에 내부적으로 만들어진 다른 자료가 있었거든요. 이거는 민주당의 허영 의원이 발견해서 공개했던 2년 전에 공개했던 다른 자료가 있는데 제가 이제 그 질의할 때 공개했던 자료인데요. 거기에 보면은 아예 저 시점에 저 4월에 강상면 그 김건희 여사 일가 딱 모여 있는 데 있죠. 아 생각난다 생각나. 강상면으로 종점을 변경한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지도도 이미 강상면으로 노선이 그려져 있어요. 그거를 4월 달에 내부 자료에는 강상면으로 종점 변경 검토 써놓고 강상면 노선까지 다 그린 다음에 국토부에 제출하는 저 용역 계획서에는 그냥 종점 변경 검토 이렇게 해서 낸 거고요. 속마음은 강상면이면서 답은 그래- 이미 정해져 있었다. 네, 그래놓고 나중에 의혹을 제기하니까 다 공개하겠습니다 하고 공개할 때는 저걸 공개하기가 찜찜했던 거예요. 들켰네 들켰어. 그래서 내장을 삭제한 거예요. 올릴 때. 야, 그러니까 이거네요. 복잡한 거 사람 다 까먹었거든요. 네. 윤석열이가 당선되자마자 인수위를 꾸릴 때 그때부터 시작된 작업이라는 건 다 드러났어요. 4월이면 인수위 아, 때죠. 네. 네. 그리고 나서 제일 먼저 임명한 장관이 원희룡이에요. 놀랍게도. 그래서 계속해서 지금 뭐 국책 사업으로 이미 정해진 노선을 바꾸느라고 몰래 하고 있다가 이게 밖으로 드러난 사건이잖아요. 지금 보니까 애초에 처음부터 우리 쪽 땅이 있는 최은순 김건희 일가의 땅이 있는 쪽으로 종점을 일단 정해놓고 나머지는 다 짜맞추겠다 이거잖아요. 그런 거죠. 어. 저 용역사는 용역을 수주한 지 며칠도 되지 않아서 저 계획서를 만들었는데 아니 KDI에서 2년 동안 예타안을 검토하면서 정해져 있었던 양수리로 향하는 종점을 4월 달에 강상면으로 옮겨서 그려놓고 종점 변경을 검토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종점 변경을 검토한다고 하는 거는 어디로 종점을 변경할지 앞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라는 의미여야 타당한 되잖아요. 이유도 있어야 되고. 그렇죠. 어. 근데 이미 노선까지 다 4월 달에 그려놓고 강상면 딱 박아놓고서는 앞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저렇게 한 게 이상하니까 도둑이 제발 저려서 그렇네요. 저거를 삭제를 한 거죠. 근데 최근에 삼부토건 주가 조작 사건도 터졌잖아요. 네. 정말 무서운 집안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진짜 원희룡 다음 국토부 장관이 있어요. 현 국토부 장관 네. 박상우 장관. 네. 그분은 뭐 모르잖아요. 이 상황에 대해서 자기가 직접 당사자도 아니었고. 근데 제가 이제 양평고속도로 질문을 할 때마다 그분이 할 말이 없으니까 맨날 뭐라고 했냐면은 아, 의원님. 아니 국가 행정이라는 게 다 절차가 있고 상식이 있는 건데 설마 무슨 대통령 처가 이익 때문에 국책 사업에 종점을 바꿨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저한테 막 그랬었거든요.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제가 평생 공무원 하면서 그런 일은 본 일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의혹은 말이 안 됩니다. 이렇게 답변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계엄 이후 상황을 한번 보세요. 정상적인 사람들인지. 그러니까. 이런 일 뭐 하고도 남을 사람들로 이번에 확인된 거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진짜 저 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이라고 하는 거에 심증이 훨씬 강해졌고요. 근데 제발 이게 미제 사건으로 남지 않게 진짜 제보가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렇네요. 아니 제가 네. 봤을 때 이 사건은 이미 의혹 덩어리이고 그 국토부 차관과 국토부 장관이 삼부토건 주가를 올리는 데도 동원된 거 아닙니까? 뭐 결과적으로 네. 그런 거죠. 우크라이나 쪽과 뭔가를 막 맺고 뭔가를 하면서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저 국토부 장관, 현 장관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다수였을 거고. 근데 까보니까 확실히 비정상인 건 맞아요. 그렇죠. 그때는 말이 돼? 다들 그랬는데 말이 안 되는 일을 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 이상한 사람들이 대통령을 하고 있었던 거죠. 아, 막 대통령과 영부인과 국토부 차관과 장관이 동원돼서 주가 조작에 동원되고 이미 정해진 고속도로 정점을 바꿔버리고 주가 조작 사건은 검찰이 덮어버리고
그리고 부부는 영구집권을 위해서 내란을 일으키고 그렇죠. 그러고 나서 개몽하려고 했다. 개몽령이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이런. 알겠습니다. 자, 김건희는 이소영 의원이 얼마나 꼴 보기 싫을까요? 아 그래서 사실 그 체포 명단에 없어가지고 한 1초 정도 조금 서운했어요. 제가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부족했구나. 아니, 보니까 법사위적 명단이 주로 제일 많았고 서운할 게 뭐 있어요? 아니 근데 한준호 의원도 아마 서운했을 거예요. 뭔가 의정 활동에 굉장히 상당한 시간을 쏟아 부었는데 우리에 대한 이렇게 미움이 이 정도밖에 안 됐다니 이런. 그게 얼마 전에 서영교 의원 나오셨는데 초반에 노상원 수첩에 명단이 없었거든요. 되게 시무룩해 계시다가 서영교 이름 나왔다 그러니까 방송 나왔고 너무 신나는 거예요. 마치 이소영은 김건희랑 많이 안 싸운 사람인 것처럼. 그러니까요. 아 기분 나빠. 아니 왜냐면요 사람이 상대방을 때릴 때는 상대방한테 돌아올 그 반격까지 생각해가지고 몇 수 남겨두고 때리면서 잘 싸우는 걸 잘 싸운다고 하거든요. 이소영 의원에 대한 신뢰는 그런 거예요. 뭐 국정감사나 뭐 저 국회 상임위가 열리면은 아 저렇게 싸워야지 하는 게 있잖아요. 실력으로 싸우는 거예요. 딱 준비해놓고 있다가 다 반박하고 말 못하게 만들고 아마 그런 1인자가 아닌가 싶어요. 이번에 지금 그 내란 특위에서도 뭐 활동하지 않으셨어요? 아 국회 내란 특위는 아니고 내란 진상조사단, 그러니까 당에 만들어진 조사단에서 활동을 했었죠. 네. 그것도 잘 싸우시더라고요. 여러분 이소영 후원 좀 부탁드릴게요. 이게 국회의원들한테 이게 자존심 문제가 있더만요. 아 조금 뻘쭘한 게 있죠. 네. 그렇다고 민주당 사람들이 나와서 우리 후원 좀 해줘요 이렇게 노골적으로 말하기도 좀 어렵고 그러니까 페이스북 같은 데다가 수줍하게 올려놓긴 하는데 누가 이걸 툭 건드리지 않으면 또 후원금도 많이 안 들어와. 요새는 페이스북에 올리는 것도 되게 조심스러운 게 다들 이게 파면 선고가 안 나가지고 막 너무 스트레스 받고 있는데 한가하게 이런 얘기 하냐 다들 좀 그런 생각을 하실 것 같아서 다들 뭐 그런 얘기 거의 안 하고 있죠. 내가 봤을 때 윤석열 파면 되면은 그 관저에 가서 뭐 누구 머리끄댕이 잡고 제일 먼저 끌고 나올 사람이 나는 이소영 의원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국민들의 감정으로 보면 너 나와 딱 해. 심정적으로. 자 오랜만에 나오셨는데 이 화면 보시면서 자 이제 지금 지쳐 있는 분들께 한 말씀 해주십시오. 아 너무 힘드시죠. 정말 하루하루 파면 결정 기다리느라고 많이 걱정하시고 초조해하시고 힘들어하시는 거 제가 너무 잘 알고 있는데요. 이런 말이 위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정말로 며칠 후에 반드시 8대 0으로 파면 선고가 날 거고 정말로 제가 장담합니다. 자신 있고 책임질 거기 때문에 제 말을 좀 믿어보시고 마음 조금 내려놓고 잠은 좀 편하게 주무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챗 GPT 이소영이었습니다. 다음에 또 봬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